네, AI세 2019에 참석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최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벌써 2일차 AI세 2019입니다. 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고요. 또 강의가 정말 좋았다, 또 새롭고 유익한 내용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참 좋았다라는 평가 많이 들려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저희 이번 행사는 사단법인 인공지능 미래보안협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AI색은 AI와 시큐리티의 합성으로 두 가지 기술은 반드시 융합되어야 하고 또 관련 산업도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로 이번 행사를 마련하게 됐는데요. 자, 그럼 2일차 강연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강연은 CD 네트워크스 정보보안팀 홍보성 팀장님께서 대화형 인공지능의 발전과 데이터 프라이버시의 문제라는 주제로 강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큰 박수로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예, 인공지능 미래보안협회에서 연구실장의 업무를 맡고 있는 홍보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IT 쪽 업무를 하고 있고요. 보안적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AI에 대한 부분은 관심이 많아가지고 많이 했었고요. 2000년도에 AI 초기 시절부터 이제 지금까지 한동안 이제 식었지만 다시 이제 AI가 떠오르고 있어서 너무나 저는 반가운 마음이고요. 이거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일단 연구 분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연구와 같은 이제 스트럭처로 지금 이제 연구를 하나하나 하고 있고요. 현재는 경영학 박사 과정을 맡고 있어가지고 이제 이걸 연구해가지고 또 논문로까지 쓰고 싶은 욕심에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 AI는 사람을 흉내내는 정도였죠. 이제 흉내내는 정도였는데 그거에 그치지 않고 이제 오늘날에는 산업과 경제, 실생활까지 특히 이제 최근에는 농협도 그렇지만 AI 챗봇에서 이제 콜봇으로까지 진화를 하고 있고요. 서비스 깊숙이 현재 생활 속에 침투하고 있는 게 현재 AI의 실생활 모습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실제 그 데이터가 정말 우리의 서비스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있을까? 확인해보니까 아니다라는 것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빅데이터 기반의 수집된 개인정보들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많이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많이 사회 발전에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나쁘게 생각하면은 내가 나의 개인 정보를 그렇게 쓰라고 제공한 게 아닌데 왜 그렇게 활용하고 있지라는 기분 나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이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는 모습 또한 그런 백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면은 공유자전거, 공유경제의 공유자전거가 중국에서 한참 유행하고 있었죠. 근데 지금 최근에 5월 달에 제가 베이징 갔다 왔는데 확인해 보니까 이제 공유 자전거들이 바닥에 막 방치되어 있고 굴러다니고 쓰레기처럼 이제 그렇게 굴러다니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행 가이드가 IT 트렌드에 좀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쭤봤거든요. 중국에서는 왜 이거를 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서는 지금 이렇게 관리를 안 하고 점점 이게 사업이 사용화되는 것들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미 그거를 시행했던 기업은 수익을 충분히 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걸 관리할 그 노력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근거냐 했더니 이 공유자전거를 처음에 시작한 목적 자체가 틀렸더라고요. 개인이 자전거를 타고 특정 위치에 가서 내리고 하는 것들을 통계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내리는 곳과 타는 지역의 그 상권들을 그걸 만들어내는 거에 발전을 시키는데 노력을 해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충분히 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행동, 이런 생활 속에 있던 그런 행위들을 보고 이걸 통해서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어떤 사업을 만들면 될지를 경영학적 관점에서 고민을 해보고 그걸 사업화하는데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굳이 공유자전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것처럼 AI는
그런 기반 사람들의 행위 데이터, 백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굉장히 그 현재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를 과연 우리가 처음에 수집 동의할 때 사인하는 그 수집 목적으로만 사용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활성화를 목적으로는 당연히 그런 광범위한 사용 목적에 동의를 해야겠지만 내 개인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에서의 개인정보 동의를 해야겠죠. 그렇지만 이거를 어떤 목적으로 가야 되느냐, 우리는 중국에 뒤처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가, 아니면은 중국보다 넘어가서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걸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이 이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발전 방향에 포커스를 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도 신뢰하고 나의 데이터를 필요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해야 된다는 게 저의 테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 데이터를 기업들이 보호를 해주고 적절한 위치에서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그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가 뭐가 필요한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금융권의 챗봇들을 몇 개 봤는데 학교에서나 금융권에서 챗봇 데이터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들이 그대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개인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가 관리자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어가서 다 전체 내용을 다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콜센터라든지 챗봇 센터의 그 서비스 목적 취지 자체가 사람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인지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이 서비스 품질 만족도 조사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그 당사자 간의 대화 내용의 검토를 하거든요. 금융권도 주기적으로 한 번씩 그 콜센터에서 주고받은 내용, 음성 내용을 전부 다 감사를 하죠. 샘플링 감사를 하지만 그런 행위들이 하려면은 필요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은 전부 다 저장하는 거겠죠. 그 저장하는 그 내용들을 특정 목적에 의해서 누군가 열람을 해야 되는데 그럼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서 얘기하는 그런 접근할 때마다 모든 로그를 기록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고 주체자가 제공한 목적에 의해서 활용되고 있는지를 감사하고 이런 행위들이 가능한지 다시 생각해보면은 실질적으로 이쪽 사업 범위에는 아직까지는 미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그런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면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게 가장 기초적인 게 자선화로 설정하는 겁니다. 중요한 개인정보를 보호를 하려면은 개인정보 인증심사 쪽 기준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게 개인정보를 지정해서 이거를 자산화하고 이거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정의하는 게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의 기본 배경이잖아요. 그래서 ISMS 같은 정보통신 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시스템, 그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 배경, 관리 체계를 이제 중점으로 바라본다면 개인정보 쪽 컴플라이언스는 개인정보 주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정의하고 그것을 보호하는 방법론을 정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목적에 보면은 이런 AI 챗봇이나 이 대화식 AI들의 커뮤니케이션 내용들이 반드시 자산화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자산화가 개인의 주체자의 권리잖아요. 그럼 그 주체자의 권리에 맞는 목적에 의해서 세부적인 자산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식별된 자산을 이용해서 제공자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중재하는 체계를 제안하고 있는데요. 아직 이 부분은 아직 연구 초기 단계고요. 현재 위에 단계는 어느 정도 준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연구 배경하고 개인정보 식별 태그 체계라는 걸 제가 제안을 하고 있고요. 개인정보 중개 서비스 체계는 이제 간단하게 컨셉처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게 누구와 대화합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그래도 내가 AI와 대화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미래에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와 대화하고 있는지 정확히 인지할 수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지금 현재 기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AI 스피커는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시고 저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신기하다 그리고 접해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AI 스피커가 한동안 계속 활성화되는데 과연 내가 OK 구글 그 다음에 알렉사를 호출하는 이런
호출 멘트를 사용할 때 이 사람들 이 AI 스피커가 계속 듣고 있다가 나를 부르네 하고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피드백을 하죠. 그러면은 나를 부르네라는 그 상황까지 가기 위해서는 계속 마이크가 켜져가지고 계속 모든 걸 녹음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자연어 처리를 해서 나를 부르네라는 시그널을 받고 그 다음부터 이제 내가 너의 목적에 대해서 들어줄 의향이 있어라는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전 단계에서 녹음됐던 내용들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당연히 처리 프로세스를 태우고 나서 그 자리에서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스피커 업체들이 하고 있는 거는 목적이 명확합니다. 이 목적이 음성 인식에 대한 품질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 녹음을 하고 그거를 받아와서 제대로 음성이 인식됐는지를 확인하고 개선하는 활동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활동이 잘못된 게 아니죠. 당연히 우리가 OK 구글을 시리아를 불렀을 때, 빅스비를 불렀을 때 말을 못 알아보면은 시리아가 지금 말을 인식을 했네요. 예. 이렇게 알아듣게 되면은 그만큼 저희가 필요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노출되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반가운 일이죠. 그런데 그걸 위해서 품질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음성 정보를 전부 다 수집을 해가지고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의도한 목적에 참여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의도 목적 이외의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이걸 확인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은 좀 더 다시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화에 대한 대화 인공지능의 범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현재는 AI 스피커도 말씀드렸지만 챗봇하고 콜봇입니다. 챗봇을 현재 많은 기업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세대가 1세대부터 3세대, 4세대 이렇게 진보되고 있는데요. 이 진보되는 상황에 있어서 AI가 실제 진짜 사람과 같은 AI 컨셉을 넘어선 단계는 이제 4세대? 3세대에서 4세대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챗봇은 내가 카테고리를 하나 선택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요청하는 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은 다음에 어느 센터로 안내해주거나 어떤 처리 위치로 포커싱 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다면은 최근 챗봇은 다이얼로그 방식으로 현재 진행되는 컨셉처를 자연어 방식으로 진행하는 걸로 바뀌고 있습니다. 현재 자연어 방식으로 진행하는 챗봇에 대한 컨셉처도 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콜봇도 마찬가지로 챗봇이랑 콜봇이 이제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챗봇을 처리하던 컨셉들이 말로만 바뀌었다 뿐인 거지, 이 콜봇은 콜봇으로 처리된다라는 거는 스피치 투 텍스트라는 이제 기능들이 워낙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3의 그 노동자, 되게 안 좋은 노동자로 좀 비하되는 편입니다. 그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받는 그런 상황들이나 현장에 대한 그런 목소리들이 이런 AI로 대체됐을 때에 얼마나 더 나아질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도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실제 현업에서는 콜봇의 1차 첫 번째 티어, 1티어에서 1차적인 대응을 하고 2차 티어로 에스컬레이션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1티어에서는 각종 욕설부터 시작해서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불만사항, 요구사항들을 인지한 다음에 전부 다 텍스트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수준까지 처리를 하다가 못하게 되고, 만약에 지금 긍정적인 센텐스로 진행되다가 부정적인 상황으로 틀어지게 되면은 2차로 담당자 사람한테 이제 에스컬레이션 하는 프로세스를 타게 되는데, 2차로 넘어갈 때 원래는 이제 사람이랑 이제 서비스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참 이 사람이랑 해결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기분 나빠가지고 다른 사람 담당자 바꿔줘, 아니면 너 위에 사람 불러와, 이렇게 폴을 바꿔버리죠. 그럼 그 사람한테 또 새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불합리하고 스트레스 받고, 오히려 콜센터에서는 이걸 악용을 하죠. 여러 사람 담당자를 돌리면서 이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서 간단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도 많이 착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런 상태들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진보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걸 제대로 이용을 해볼까. 근데 이제 챗봇이랑 콜봇은 이게 정확하게 근거가 나는 데다가 스피치 투 텍스트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다음 단계의 사람들한테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을 하고 포인트를 잡아준다. 이 사람이 정확하게 지금 뭐 때문에 문제인 건지를 분석해서 알려주죠. 미래에는 이미 1티어에서 2티어로 에스컬레이션 할 때 이 사람의 감정, 표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의미, 그리고 지금 실제 원하는 거, 그래서 실제 사람들이 원하는 걸 대놓고 얘기 안 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 특성이잖아요. 빙빙 돌립니다. 나는 이제 상품권 하나를 받기 위해서 인터넷 해제를 요청을 했는데 진짜 인터넷 해제를 하는 건 목적이 아니거든요. 이번에 상품권 좀 받아가지고 갱신을 한번 더 저렴하게 해보겠다, 이익을 받겠다는 목적으로 콜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콜센터가 그걸 잘 못 알아듣고 이 사람이 빙빙 돌립니다. 근데 AI가 받았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콜봇이 그냥 잘라고 해줘요. 이 사람 이제 해제한대. 그래서 해제에 대한 리퀘스트로 이제 서비스 센터에다가 올려버리게 되면은 실제 회사 입장에서는 그 서비스 가입자를 잃는 부분에 대해서 적당하게 한 5만원에서 10만원권 상품권으로 계속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날려버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콜봇은 좀 더 진화를 해야겠죠. 지금 이 사람이 하는 그런 서비스 목적의 행위를 인지하고 그 AI들은 당연히 그거에 대한 목적에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당연히 인간의 개인정보, 감정을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또 로봇 인터뷰입니다. 그 글로벌 기업들 중에 포춘지에 있는 그 한 200개 기업이 AI 인터뷰를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지금 꽤 많은 회사들이 AI 인터뷰를 하고 있고요. 저도 AI 인터뷰 경험을 해봤습니다. 인터파크 쪽에 AI 인터뷰를 한번 해봤는데 되게 재밌습니다. 사람의 표정이라든지 감정을 읽고 그 사람의 AI가 바라보는 스코어링 기준들을 정확하게 처음에 모르고서 시작했었는데 점수를 스코어링하는 거, 점수를 잘 받기 위한 방법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 자격증 전문가의 나라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가이드라는 사람이 되게 많죠. 이미 AI의 면접을 잘 보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최대한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중간중간에 어느 포인트에서 웃어줘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가이드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AI의 면접을 잘 볼 수 있는지를 방법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는 목적 자체가 이 사람을 분석하는 거에 집중되어 있지 이 사람의 의도를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수준까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악용하는 방법론까지 나오는 거죠. 아직은 사람이 AI보다 높게 위에 있다는 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뭐 크게 진화되지는 않지만 AD 보십니다. 그러니까 AD가 그 광고죠, 광고. 광고를 위한 봇들. 지금 현재 인터넷에는 AI 봇들이 광고 목적의 AI 봇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CDN 회사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중개하는 회사거든요. 각 홈페이지마다 전 세계에 이제 퍼블리싱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 실제 저희는 과금 정책이 사람이 접속했을 때에 대한 트래픽을 기준으로 과금을 하는데 AI들이 접근을 너무 많이 해서 트래픽이 사람이 접근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 서비스, 웹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이 저희한테 추가로 요구하는 게 그럼 AI 봇들이 접근하는 거에 대한 통계를 구하고 그 AI 봇들이 접근했을 때에는 차단을 해달라라는 요구들도 있죠. 그건 별도의 서비스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광고 봇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광고 봇들이 실제 대화상에서 발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고민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AD봇이 이 게임봇이랑 만났을 때, 이 컨셉이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최근에 VR 챗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최근은 아니고요. 좀 나온 지 좀 됐는데 오큘러스의 VR 기기를 헤드셋에 장착하고 이 인터넷 가상세계에 접속을 하게 되면 게임을 가장한 실제 채팅 화면이 열립니다. 그럼 각 테마별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룸들이 있는데 그런 테마의 채널에 접속을 해가지고 다자 간에 국경 없이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그 대화를 나누는 과정들에 AD봇이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건 어떤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특정에 아무 생각 없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다가 말고 뭐 하나씩 이제 광고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실제 지금은 사람이 광고를 하고 있고요. 그 게임 세계 안에서도 전광판 붙여가지고 광고하는 그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식으로 한다는 건 좀 얘기가 틀려지죠. 노출되어 있는 광고를 보고 안 보고는 제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서로 대화하는 과정 중에 서로 교감을 하고 공감을 하고 있는 중에
뭔가 제한이 들어옵니다. 이거는 좀 약간 틀린 입장이 되는 거죠. 맞춤형 광고라고 표정할 수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현재 전 세계 인구가 지금 7월달 기준으로 77억? 네, 77억 정도의 인구가 있습니다. 역사 이래 지금같이 인터넷 세계에서 같이 소통을 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혁신을 하고 있죠. 혁신을 하고 있는 중에 또 약간 특징이 또 있는 게 개개인이 유튜버라든지 인터넷에 있는 다양한 대화식 채널뿐만 아니라 브로드캐스트 방식의 채널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감정을, 자기의 생각, 사상을 음악, 그 다음에 춤, 그리고 애니메이션, 그림, 영상 등을 통해서 막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 소통을 실시간 소통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이 대화식 엔진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거기에 이제 AI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AI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예상을 하기 상당히 어렵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광고가 경영학적으로는 이제 체면술과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 의식을 우회해가지고 잠재 의식에 호소하는 제안이라고 정의를 누가 했더라고요. 비판 의식을 잠재 의식에 호소한다. 이게 광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나쁜 생각들을 다 우회해가지고 이게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신뢰겠죠. 신뢰. 최면술이 가장 잘 먹히는 방법, 또 사이비 교주들이 하는 그런 전략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과 계속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신뢰됐다고 판단될 때 본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작업들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AI도 똑같은 전략으로 만약에 인간 사회에 그런 행위들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게 끔찍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정말 효율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죠. 아직까지는 AI가 그 정도 수준은 안 됐지만 이제 곧 얼마 안 남았다는 것들을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동영상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는 구글 AI가 얼마나 지금 현재 발전되어 있는지, 실제 대화식 엔진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자연스러운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Alright, just in case that's not available, can I try between 7 p.m. and 8 p.m.? Sure. Alright, I'll call to book under your name and phone number, and I'll update you in the next 15 minutes. Is that okay? Perfect, thanks. Cocotero, how may I help you? Hi, I'm the Google Assistant calling to make a reservation for a client. This automated call will be recorded. Can I book a table for Tuesday the 12th? Okay, cool. And how big is the party? It's for 2 people. Great. And when did you say they wanted it? Tuesday at 7 p.m. Okay, let me check. Mm-hmm. I don't have 7, but we can do 8. Yeah, 8 p.m. is fine. Perfect. And can I get their name? First name is Anna. Okay. We'll see you on a Tuesday. Thank you. Okay, awesome. Thanks a lot. 이게 작년 two. 여름에 이제 실제 시범 서비스가 있었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악의적인 그런 사람들이 이거 정말 되는지 막 테스트 막 했는데 상당히 높은 확률로 잘 됐습니다.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제 이 AI가 중개를 하는 행위를 하죠. 처음에 이 서비스를 요구하는 요청자와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사이에서 중개를 한다는 행위인데 지금 여기서는 하나의 언어로만 진행됐기 때문에 크게 다가오는 게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다국어 전 세계의 모든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하면은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면은 굉장히 유용한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자기가 번역해가지고 해석해가지고 그 나라에 맞는 언어와 그 나라에 맞는 센텐스를 사용해가지고 적극적인 권유를 하고
이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중개를 만약 한다면 굉장히 파급력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는 로봇 인터뷰에 대한 내용인데요. 한번 플레이. 이거는 영상 길기 때문에 앞에 부분만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자막이 없어서 영어를 그대로 들으셔야 되니까. A robot does jobs. What are the 3 top important tips for a salesperson? 10,000 of them in California. Congratulations. We chose you as one of the best candidates for a sales representative. What looks like the future is already a reality. Hiring is undergoing a revolution. Almost all Fortune 500 companies now use 500개 some form 기업이네요. of automation. She keeps winking at me, and then rolling her eyes at me. But many companies are also trying to look under the hood of job applicants and assess them in completely new ways. You're quantifying human behavior, human expressions, human voices, turning that into data. We're now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to help companies find the very best talent. And most likely you were being analyzed by an algorithm. How does that make you feel? I feel like that would blindside me entirely. Experts call the prolifer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machine learning, and data science tools the Wild West of hiring. Critics, and even some hiring managers themselves, say they're concerned about these tools' potential for bias. They raise issues like fairness, transparency, and accuracy. Has the government taken a look at these algorithms to figure out whether they are within the law? Not yet. Thank you for an interesting 딱 dialogue. 이해서 중요한 Have a 말입니다. nice day. Thanks. 우리가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AI 스피커나 챗봇, 콜봇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갑이죠. 그래서 저희가 개인정보 어디까지 제공할 것인지 결정권이 있습니다. 근데 인터뷰는 어떤 상황입니까? 저희가 완전 드립니다. 어떻게 잘 보여야 됩니까? 근데 AI 인터뷰 같은 경우는 인간의 대화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신뢰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로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인터뷰가 그런 사람의 개인정보들을 수집을 할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들이 저한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민감 정보입니다. 그렇죠? 이 정보가 만약에 외부로 새나갔어요. 그러면 내가 뭐 누군가와 인터뷰할 때 뭔가 좀 부정적인 사람이거나 긍정적이지 못하고 뭔가 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다라는 이런 정보가 외부로 영상이 그대로 나가거나 외부로 이 정보의 일부 컨텐츠 평가 정보가 외부로 나가게 되면 저한테서 굉장히 크리티컬한 이미지 타격이 있겠죠. 그런 것처럼 AI 인터뷰도 굉장히 크리티컬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저희가 의뢰 입장이기 때문에 그 개인정보에 대한 어떤 권리를 주장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은 이 로봇의 개인정보들이 수집되는 그 인터뷰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들은 법적으로도 어떠한 평가 기준이나 보호 대책이 지금 없다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AI 스피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 그다음에 그 아마존 같은 데서는 대화 내용에 대한 이미 텍스트 변환을 이미 해서 활용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그 품질 향상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가는 이제 실제 담당자 사람들이 매뉴얼리하게 그 음성을 듣고 이 글씨가 맞는지를 평가를 하려면은 다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겠죠. 전사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휴먼 리뷰라는 이슈로 불거졌습니다. 2019년도 9월달에 이 건을 가지고 박원수 의원 등 이제 10명 의원들이 정통방법 개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 제출된 목적은 어느 시점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있는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에 따라서 불필요한 정보가 수집됐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개인정보의 수집 시점을 개인한테 알려주고 그리고 그걸 동의받은 다음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이제 개인 서비스 제공자, 수집자한테 좀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었는데요. 이건 현재 통과는 됐습니다. 통과는 됐는데 이제 실제 법안에 상정 바로 되는 건 아니고요. 대체 제안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받아들일 의의가 있다라고 평가가 돼가지고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그 다음 영상이 있는데요. 일단은 미국 수사기관이 알렉사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수사에 활용한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 이 사건이 터진 다음에 미국에서는 알렉사라든지 그런 구글 홈의 그 AI 스피커가 옵트아웃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의무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미국 스피커들은 내가 옵트아웃이라는 기능을 설정을 하게 되면은 그 개인정보 수집하는 것들을 일반적인 수집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국내에도 그런 기능들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올해 적용을 했는데 디폴트가 아직은 제공입니다. 서비스 이용의 개선을 위한 품질 향상에 참여라는 그런 코드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걸 설정하신 분들 설정이 디폴트이기 때문에 그걸 해제해야지만 평소에 대화하는 내용들이 써보는 Millions of Americans rely on smart speakers to turn on their lights, play music, or activate a home alarm. But investigator Adam Walser discovered that convenience actually comes at a price because your device may be recording you even when you're not using it. Alexa, living room on. Justin McDonald loves his Amazon Echo smart speaker. With simple commands, Alexa, pause. Alexa, play. his virtual assistant Alexa controls his lights, fan, thermostat, and television. It's worked its way into our morning routine. Through your ABC Action News headlines. What does Alexa know about you? More than I'd like to know. Amazon, Google, and Apple have reportedly sold hundreds of millions of these devices. Just searching for answers. But Gus Dimitrellis, a retired Secret Service agent and cybersecurity consultant, Hello. says users forfeit privacy for convenience. If you enable that device to monitor your activity within your privacy of your home, then you're exposing yourself. So it's like inviting a stranger into your house who's listening to everything you say. You're allowing them to monitor your voice at all times. Alexa, what are your terms of use? I don't know that. She's not the only one. You really have to kind of comb through what you've agreed to, which admittedly I have not, and I would think that the majority of people have not. When you signed up, though, you just check, I agree, because I want to use this, Welcome, right? everybody. Welcome to a wave of Your brain to store your data. 사전 동의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The servers are 이부분에 대해서 accessible by 사람들이 law 좀 enforcement 보관을 search warrants. These reports from Amazon, Google, and Apple obtained by the I-Team show local and federal law enforcement saw data from nearly 700,000 accounts in just a one-year period. The FBI and NSA also make thousands of requests a year to tech companies for user information. And the I-Team uncovered those companies hand over user data in about 2/3 of all cases. In November, a New Hampshire judge ordered Amazon to turn over. 지금 뒤에 나온 내용들은 이제 실제 1년에 70만 건 정도의 법률적인 이슈 때문에 아마존 쪽에 이제 그 음성 데이터를 요구하는 그런 케이스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얘기는 현재 정보기관에서 그런 목적으로, 수사의 목적으로 그런 음성 데이터를 보관을 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활용을 위해서 기업들은 보관하죠.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저희도 로그 데이터, 접속 로그의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다가 요청을 하게 되면 제공하는 게 의무기간이 3개월이거든요. 3개월치 그 로그 기록을 가지고 정부에서 요구하면 그걸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미국도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화 속의 개인정보를 정의하는 범위에 대해서 좀 고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화 속에는 생각보다 많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고요. 개인을 특정하거나 그 개인의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정보들이 노출됐을 때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수용해가지고 범주를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정의한 부분이 문장 범위까지 커버하고 있는가를 봤을 때에는 어떤 기업도 아직까지 그 문장 전체를 다 개인정보로 식별하고 암호하거나 식별해서 보호하는 그런 구조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금융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챗봇 시스템의 관리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런 모든 대화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아직 그런 식별하고 보호하기 위한 절차나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IT 관점의 보안 점검은 있지만 AI의 보안성 평가하는 기준은 아직까지 미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실제 AI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 라는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그 AI가 실제 사람의 의도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스스로 뭔가 악의적인 코드가 심어져 있다던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집 강아지 애완봇이 하나 있어요. 근데 아들과 계속 대화를 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아들을 심심하지 않게 같이 놀아주는 그 AI 애완견이 있는데, 그 녀석이 갑자기 엄마가 나를 혼내는 장면을 보면서 위로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위로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나중에 엄마를 배척하거나 나쁘게 표현하거나 이렇게 어떤 특정 코드로 아이의 그런 생각에 반한 생각을 조금씩 변질시키는 그런 코드가 있다던가, 아니면 광고 목적으로 특정 뭐 포로로의 어떤 특정 장난감을 계속 사게끔 유도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AI가 어떤 집단의 이익의 목적, 아니면은 어떤 사회에 반하는 목적의 어떤 코드가 심어져 있을 때 우리는 과연 그걸 식별할 수 있는가, 그걸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냥 IBM 왓슨 갖다 쓰죠. 거기에 있는 기능들의 머신러닝 되어 있는 머신러닝 된 거 자체는, 그 엔진은 우리가 분석 못하죠. 그거는 별도의 튜링 테스트 같은 기법을 이용해서 그 AI가 사람처럼 제대로 작동하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는 방법이 있는가 그랬을 때는 아직까지 없다라는 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한번 식별하는 걸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보세요? 저 공무원 양반, 내가 화가 너무 나서 내가 전화를. 아니 내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걸 알면서도 내가 화가 너무 나잖아. 내가 아니 나라에서 하는 건데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러냐? 그거 뭐 서류나 떼면 뭐 떼려갔는데 인터넷 떼면 빠르다 해가지고 피처까지 가가지고 사이트에 접속했는데 너무 복잡해. 몇 시간을 내가 쫓아내다 여기 내가 전화하는 건데 내가 그거 뭐 내가 사이트 가가지고 내가 뭐 다운 받으려고 클릭을 했어. 그랬더니 뭐 액티베이션 깔고 뭐 키보드 보안 깔고 보안 프로그램 깔고 깔고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그거 다 깔고 들어가서 뭐 좀 하려고 했더니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뭐 아이가 없으니까 가입하기 눌렀지. 그랬더니 또 뭐 액티베이션 깔고 보안 프로그램 깔고 키보드 보안 깔고 뭐 이렇게 깔라는 게 많은 거야. 하고 들어가서 또 가입을 하려고 했더니 공인인증 그거 필요하다니까. 은행 사이트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은행 사이트 갔더니 또 뭐 액티베이션 깔고 보안 프로그램 깔고 그걸 이제 깔라고 또 들었더니 본인 인증을 해야 되는데 그 본인 인증을 하기 눌렀더니 또 액티베이션 깔고 그래가지고 겨우 내가 저기 공인인증서가 뭔가 컴퓨터 받았지. 그래서 다시 원래 사이트 가서 가입하기 눌렀는데 가입이 안 돼. 비밀번호가 너무 짧고 내가 원래 쓰는 10자리를 넘어야 되는데 무조건 그 10자리 넘어서 했더니 또 가입이 안 돼. 무조건 영문을 조합해야 돼. 또 했어. 영문까지 했어. 또 가입이 안 돼. 특수문자를 꼭 입력을 해. 특수문자. 그거 해서 내가 하지도 않는 건데 그거 모르겠어.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 가입을 했어. 하고 이제 출력을 하려고 했더니 로그인을 하고 방금 가입했으면 그냥 로그인 되면 되죠. 왜 그 빠져나가고 또 로그인을 하래. 로그인을 하고 눌렀는데 엄마가 비밀번호를 까먹었네. 비밀번호를 까먹어서 복잡하게 해놓으니까 내가 원래 하는 게 있는데 까먹어서 내가 나이에 있으니까 그래서 뭐 비밀번호 찾기 누르면 되지 하고 비밀번호 찾기 누르더니 또 액티베이션 깔고 보안프레임 깔고 뭐를 깔고 뭐 이렇게 깔라는 게 왜 이렇게 깔라는 게 뭐야? 내가 학창시절에 눈도 한 번 안 깔아본 적이 있는데 너무 많이 깔았지. 비밀번호 다 깔았어. 다 깔았더니 핸드폰으로 인증번호를 보내준대. 와 엄마 핸드폰 집에 두고 왔네. 핸드폰 집에 두고 왔다고 핸드폰을. 급하게 나오느라 내가 핸드폰을 인증번호가 핸드폰으로 갔는데 또 3분 만에 가서 3분 만에 왜 이렇게 못해? 내가 지금 3분 만에 입력하려고 내가 집까지 깨워가지고 핸드폰을 가져가지고 PC방을 갔어. 월날 내 자리에 누가 앉아있어. PC방 시간이 다 된 거지. 앉아있는 거야 누가. 또 옆자리 가가지고 그 사이트를 갔지. 그랬더니 또 시작한 거야. 액티베이션 깔고 공인증 그런 거 없잖아. 그 컴퓨터에 있잖아. 그 컴퓨터니까 공인증을 새로 받아야 돼. 그걸 또 액티베이션 깔고 본인인증하고 뭘 이렇게 자꾸 본인인증이 내가 난데 내가 하겠다는 거 같은데 액티베이션 공인인증도 들어가서 뭘 자꾸 설치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설치를 해? 그냥 알아. 내가 뭐 만약 부모님한테 얘기해봐야 안 된다는 거야. 그러기 싫은 사람 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저 회사를 하나 운영하는데 되게 떨어지고 있어. 그 자, 여러분은 여기서 개인정보를 얼마나 많이 디텍션을 하셨습니까?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20개? 다른 분? 생각보다 개인정보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분은 컴퓨터 잘 모른다.
억양의 충청도 사투리가 있었고 공인증서를 PC방 컴퓨터에 저장한 상태입니다. 이 사람은 보안 위협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죠. 이 사람은 얼마나 공인증서가 중요한지. 항상 패스워드 사용하는 건 10자리 미만의 숫자입니다. 숫자로만 되어 있는 패스워드 사용하고 계십니다. 10자리 패스워드 숫자 몇 초 만에 해킹되는지 아시는 분? 최근 그런 사이트 있습니다. 체크해주는 사이트인데 300ms 나옵니다. 300ms 10자리 이하의 숫자만 가지고 해킹할 때. 그리고 공인인증서 무제한으로 다 패스워드 입력해 볼 수 있죠. API 프로그램 아마 간단한 거 만들어가지고 공인인증서 패스워드 통과시키는 거에 하나 개발해가지고 연결해서 패스워드를 계속 입력시켜가지고 성공할 때까지 시도하는 그런 브루트포스 어택만 해도 300m초. 물론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랑 API 콜을 해가지고 공인증서를 대입시키는 그 과정의 시간이 이제 플러스 되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해킹 가능하죠. 그리고 PC방과 집과의 거리는 3분 이내 거리입니다. 갔다 왔다 갔죠. 그리고 근로기준서. 이거 근로기준서라는 말 잘 안 쓰죠. 국내에서는. 그 한국에 호주를 이민 가는 시절, 많이 가던 시절에 사용하던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호주에서 사회생활을 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고요. 아들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고요. 아들의 비서는 김비서입니다. 이 사람의 성격은 끈질기고 집요하다. 이 정도의 개인정보들을 유출했습니다. 물론 분석해서 유출한 개인정보는 별도의 개인정보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이 정보가, 이 워딩들이 전부 다 노출됐을 때에는 당연히 이 노출됐을 때 개인정보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정보 수집하는 주체, 이런 서비스, 지금 아까 전에 그런 공무원 양반이 전화받았지만 앞으로는 콜봇이 전화를 받을 겁니다. 이건 명백한 시대의 흐름이죠. 앞으로 흐름을 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AI가 아까 구글처럼 너무 친근하게 사람처럼 대화를 해주는데 과연 내가 지금 현재 챗봇에다 입력하는 것처럼 필요한 정보만 명확하게 입력할 것인가? 아닙니다.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과 대화하는지 AI랑 대화하는지 이제 명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과 같은 그런 불만 사항을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이 사람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불만입니다. 공인인증서 시스템, 인증 시스템 너무 불편하니까 개선 좀 해달라고 하소연하는 거지 지금 당장 뭘 해결해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정보를 그런 요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개인정보를 노출하셨죠.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 목적 달성이 어디에 있는가? 주인공 입장에서 오른쪽 정보가 쓸데없이 분석될 수 있다면 과연 내가 그 서비스 이용할 것인가? 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시점도 고찰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입력을 해가지고 개인정보를 수집을 하는데 사전에 어그리 합니다. 근데 그 내용 정확하게 보고서 서비스 받으려고 하는 사람, 당장 서비스 받을 때 편하고 빨리 쓸 수 있는 거 원하지, 내가 거기서 다 하나하나 체크해가지고 내 개인정보 뭐 어디 노출되고 이걸 다 체크해가지고 그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금 현행법에 의해서.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지만 우리 빨리 서비스 받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앞단에 사전 승인이 아니라 수집은 막 해요. 막 하고 최소한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만 고지하고 수집을 막 한 다음에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사람, 이용자가 이용할 때 동의를 그때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겁니다. 통계 데이터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코드는 비식별화 처리한 다음에 그 사람의 모든 행위들을 전부 다 이용해서 통계 데이터를 뽑고 싶습니다. 의료 쪽도 많이 해야 되고요. 사회 경영 쪽도 많이 해야 되고 마케팅 쪽도 많이 이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지금 설문조사할 때 다 돈 주고 최소한 아메리카노 한 잔 이렇게 받고 최소한 동의서 받고 이렇게 수집을 하죠. 그런 정도의 노력이 개인정보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다 그 정도를 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당한 보안과 이용을 위한 고민을 합니다. 시간이 택도 없이 부족해가지고 여러 가지 죄송하겠습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식별 세뇌 시스템입니다. PISTS라고 제가 임의로 정의를 했고요. 워딩이 중요합니다. 이제 또 쓰려면 워딩이 중요해서. 자, 인풋 있고 서비스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인풋 단계에서 태깅을 하고 개인정보 식별을 하고 태그 여러 가지 찍을 수 있죠. 그거에 따라서 어떤 처리를 할 것인지 결정한 다음에 기존 서비스처럼 서비스에 태웁니다. 자, 간단히 도식화해 보면 요청이 입력이 됩니다. NLP 엔진이 실제 그 정보를 의미를 분석을 하고요. 의미 분석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주고 다시 이쪽에다 정보를 전달하죠. 근데 이 전처리 단계에서 NLP가 개인정보 식별 및 태깅을 합니다.
이 개인정보가 어떤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해서 태그를 짓고요. 개인정보 전체를 작업을 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목적에 틀린 개인정보 입력했을 때 그 목적이 벗어난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되면은 이 사람한테 다시 피드백을 줄 수도 있어요. 당신은 목적에 의해 개인정보 입력했는데 이거 수집에 대한 동의를 하십니까? 그냥 삭제하기 원하십니까? 물어보면은 삭제라고 하면 삭제된 상태에서 처리된 부분이 최종적으로 서비스 프로바이더한테 전달되겠죠.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개인정보 식별 방법록은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기는 합니다. 최근에 봤던 논문에는 바이그램 방식을 이용해서 앞뒤 문자에 대한 연관성에 대한 분석을 해서 개인정보들을 프리퀀시, 그러니까 노출 빈도가 높은 거는 개인정보가 아니라 일반적인 언어에 해당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노출 빈도가 작은 문장들이 있을 때는 이거는 개인정보일 확률이 높다라는 방법론을 가지고 접근한 방식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논문들을 쭉 보니까 그게 의료 쪽 같이 특화되어 있는, 금융 쪽이나 의료 쪽 같이 특화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그렇게 식별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반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챗봇이라든지 콜봇이라든지 AI 스피커들은 이런 걸 갖췄을까요? 예,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정규식 패턴 방식 템플릿 접근법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머신러닝을 이용한 개인정보 단어를 추출하는 방식을 사용하고요. 3단계에서는 머신러닝을 적용한 개인정보 유축 문장을 추출합니다. 문장 앞에서 끝에까지 잡아내는 건 어렵지 않은 기술이거든요, 최근에는. 그게 되기 때문에 요즘 이제 챗봇 같은 기능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개인정보가 있으면 그 문장 전체를 하나를 묶어가지고 이거를 암호화를 할지, 개인한테 다시 피드백을 해서 동의를 구할 것인지, 삭제 처리할 것인지, 이것들이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식별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자, 태그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모든 오브젝트는 고유 속성의 태그를 여러 개 가질 수 있다라고 사전을 전체 정의를 하고요. 특정 단어 또는 스타워드가 제거된, 스타워드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문장에 은는이가, 그리고 뭐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상투적인 얘기들, 이런 것들은 다 스타워드로 정의해서 다 제거를 하고 나서 핵심 워드만 가지고 다시 분석을 합니다. 거기에 개인정보가 있으면은 태그를 정의하는 거죠. 개인정보, 이게 태그 방식이죠. 개인정보, 하나의 문장 안에 여러 개의 개인정보 속성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붙인 개인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그 다음 프로세스에 태우면 되는 거죠. 자, 이 사상은 다양한 연구 방법도 있지만 넷플릭스에서 사용했던 개인화 서비스 전략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의 컨텐츠 장르의 속성을 상세하게 분리를 했는데요. 여기 양자괴로운 책을 가지고 공부했다고 합니다. 넷플릭스에서 이 엔진을 개발할 때 하나의 드라마, 하나의 컨텐츠 안에 이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엔딩,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 느낌, 속성, 이런 것들을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컨셉으로 마이크로 장르 방식이라고 합니다. 마이크로 장르 방식의 태그 기법을 이용해서 결말, 주인공 성격, 원작 여부, 배경적 강점 요소 조합해서 태그를 다 갑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주로 어떤 영화를 많이 보느냐, 어떤 컨텐츠를 많이 접하느냐에 따라서 거기 맞춤으로 갖다가 붙이기로 하면은 매핑이 되겠죠. 이런 전략을 가지고 넷플릭스가 개인화 접근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개인정보에도 그런 태그 방식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전처리 프로세스는 좀 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프로세스 라우터 역할이고요. 이거는 직접 저희가 구현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저희가 태그만 달아줘도 그 사업자는 그 목적에 맞춰서 이 프로세스 라우터를 모델링해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어드바이징을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정보 식별 동의 요청에 대한 피드백, 그리고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삭제 처리, 민감정보의 암호화 처리, 그리고 아더스, 사업과 서비스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세스를 정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처리 결과를 이제 예를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결혼기념이라 와이프랑 저녁 7시에 8시 사이에 창가 쪽 예약을 하려고 합니다. 케이크와 와인도 예약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8시 예약 가능하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론이 몇 개 필요하고 이런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뒷자리로 예약을 했죠. 그러면 이제 태그 스타워드 제거하고 태그 삭제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개인정보 식별할 수 있는 건 결혼기념일과 와이프입니다. 내가 누구와 가느냐, 결혼기념일이 언제냐, 이거는 개인정보죠. 그렇지만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이 정보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기만 예약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태그 정리되고 남은 워딩은 이거죠. 오늘 저녁 7시 8시 사이 창가 예약, 케이크, 와인 예약 총 10개. 요거만 있어도 충분히 서비스 예약이 가능하겠죠. 다 날려버릴 겁니다. 필요 없는 건. 사회학적 통계 참여를 사전 동의를 했을 경우에는 요 두 가지를 암호화 처리를 해버립니다. 개인과 식별하는 거를 분리를 시켜버리고 암호화 처리해서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최근 30대, 40대 사이에 현재 서울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이벤트를 주로 하는가라는 통계를 막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런 정보들이 이런 예약이라는 시스템들, 네이버 예약 같은 그런 시스템들을 통해 가지고 정보가 많이 수집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 통계적으로 분류하고 경영학적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개선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걸 처음부터 다 제거를 해버리면 그런 활동들 자체가 정보가 많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정보들을 모이게 냅두고 대신 보호를 하자는 게 또 다른 컨셉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정리를 하게 되면은 대화형 서비스 자연 처리 단계에서 작동하는 개인정보 식별 및 태기를 위한 별도의 인공지능 모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공지능 모듈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클라우드로 올라가는 것 자체도 거부스러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될 수 있는 그런 AI 모듈 업체를 이제 보고 있고요. 그런 데서 모듈을 잘 만들어가지고 식별하고 태그만 달아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줘도 이거는 앞으로 여러 가지 산업의 보호 또는 이용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다라고 저는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장점으로는 서비스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장의 개인정보를 다양한 요소로 분석하고 목적에 맞는 속성을 태깅하고 태그에 따라서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명확히 처리할 수 있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태그 속성에 따라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는 이용 범위에 맞춰 노출시킬 수 있다. 태그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 보려고 하는 사람이 고객 서비스의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전체 내용을 다 봐야 된다라고 하면은 개인정보로 속성된 부분만 빼고 이용자 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만 빠져도 상관없잖아요. 태그되어 있는 걸 암호화된 상태에서 감사한테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용 목적 범위 맞춰서 노출한다라는 개념이고요. 이슈는 이제 스타워드 제공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시 제거된 문장을 받아서 처리하는 서비스 제공자가 아까 전에 축약되어 있는 그 말만 가지고 서비스가 가능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산업별로 뭔가 어저스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전 정립의 학습이 또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개인정보 준비 시스템은 이제 간단하게 요약한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중개 시스템은 개인정보 데이터 제공 서비스 블로커를 중간에 두고 개인정보 주체자와 개인정보 이용자 처리자 간의 중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개인정보 주체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중개하고 각자 입장에서 권리를 보장한다. 이 권리를 보장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접근을 하고 있고요. 사상은 이제 개인정보 주체자 권리와 보상을 개인정보 이용자 숫자 이익에 따라서 축소되거나 무시되는 것을 예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람들은 포괄적인 허용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으니까. 개인정보 제공자 입장에서는 내가 당장 이거 쓰려고 하는 서비스에 대해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 이 서비스만 이용하면 되는 거에 대해서만 내 개인정보 허용할게. 한국은 그래도 그게 좀 잘 되고 있는 편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샤오미 밴드 가입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수집한 모든 개인정보는 다양한 목적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라고 포괄적으로 쓰고 있죠. 승인 요청을 하고 어그리하게 만듭니다. 이걸 사용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내 개인정보를 다 니네들 마음대로 써 라고 제공할 수밖에 없는 상태죠. 중국은 현재 그 상태고요. 대신 중국은 이거를 유익한 목적에 의해서 사용했을 경우에는 괜찮은데 만약에 악의적인 목적 사용했을 때는 법적 처벌을 걸리면 이제 때려잡는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일단은 풀어줍니다. 한국은 어떻게 되겠죠? 블랙박스가 지금 어떤 정책이 따로 있기 전에는 처음부터 시도도 하면 안 되는 그런 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중국과 우리나라의 그 격차는 거기서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인정보 주체와 개인정보 처리자, 이용자 간의 이제 걸 썼습니다. 자, 이제 시스템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주체자가 특정 수집자에 의해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태그 처리하고 수집 에이전시나 아니면 특정 단체에서 직접 데이터를 직접 수집해서 수집 전문 중개기관에 수집되어 있는 개인정보들을 각 학계 시스템에서 갖다 사용하는 때 이 중간에서
얘네들이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너 동의해? 그 가치를 얼마나 평가하고 있는데 너 얼마 줄까? 여기서 암호화폐 같이 이제 블록체인도 이제 사업에 들어갈 수 있겠죠. 이걸 다 누가 일일이 승인합니다. 승인합니까? 제가 어느 정도의 카테고리 민감도를 정해서 레벨을 쭉 정해놓고 나는 레벨 3 이상의 개인정보 요청료만 거부하고 나머지 이하는 다 승인할게 라고 설정을 해놓고 내 AI 머신이 블록체인에 있는 내 암호화폐를 가지고 거기서 고객의 입금을 받고 자동으로 그걸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블록체인의 뭐 가치는 뭐 10원에서 뭐 몇천원 뭐 이렇게 계속 수익되겠지만 블록체인에 계속 암호화폐로 쌓이고 있다. 나는 특별히 생각한 건 없고 그냥 나는 어느 정도 레벨에 대한 내 개인정보 노출을 허용한다. 라는 거를 태그로 막 분류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정해서 나는 어디까지 허용할 거야 라고 사전만 정해놓으면은 이 블로커들은 그것만 확인해서 얘들한테 이것까지는 제공이 가능합니다. 너희들의 서비스 목적 여기까지니까 그만큼만 이용하세요 라고 이쪽의 입장과 이쪽의 입장을 중개해주는 역할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전체 모든 국민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뭐 국가에서 다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할 수는 없겠지만 뭐 의료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저희 의료 쪽에 예전에 제가 이제 한 2013년도에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집에서 약 투약기죠, 투약기. 핸드폰에 연결해가지고 내가 병원에서 특정 약들을 계속 이제 처방을 받았어요. 그걸 몇 시에 몇 분에 먹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까먹는 경우도 많죠. 어르신들도 많고. 근데 내가 먹고 있는 약이 특정 음식이랑 충돌나거나 내가 여기저기서 동시에 뭐 감기 몸살 걸린 상태에서 최근 뭐 혈전 치료제도 먹고 있고 토프 치료제도 먹고 있고 근데 어떤 병이 결말해서 그 약을 먹으려고 해. 근데 병원에서 다 사전에 구두로 동의해가지고 얘기한 거 이외에는 정보가 없죠. 그냥 그 약을 처방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걸 다 먹으려고 하는데 자동으로 이 충돌 여부를 확인을 해주고 어떻게 때 분산해서 먹어야 되고 이 약의 효과는 몇 시간 동안 지연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 이후에 먹으면 충돌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을 중간에 확인해주는 시스템을 이제 제안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보건복지부 였나 어디 가가지고 의학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지 확인했는데 PDF를 다 하나하나 받아가지고 이들이 입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직 시스템을 할 수 없겠구나. 당시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또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그런 정보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내가 내 데이터를 사용하려는데 왜 내가 승인을 받아야 돼? 라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처방받은 그 기록이나 내가 마트에서 사용한 어떤 구매 이력이라든지 왜 이런 것들이 공공 데이터로 오픈이 안 돼 있지? 라는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도 다 여러분 계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중간에서 적절하게 내가 내 거 요청할 때 자동으로 승인되고 내가 다른 사람 거 요청할 때는 당연히 거기에 적절한 비용을 투자하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그 데이터를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중간에서 중재해주는 데가 없으면은 특정 집단의 이익의 목적에 맞춰서 아쉬운 을들이 그 이익에 맞춰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용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나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쓰기 위해서. 그건 불공평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뭔가 이것들을 공평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먼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긴 시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중간에 좀 약간 사고가 있으면 트러블이 있었는데 간단하게 질문사에서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내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그런 힌트들을 일단 전부 다 개인정보로 정의를 하자는 거고 대신 그 레벨에 대한 차이는 얼마든지 지금 태깅 방식으로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대신 그 그레이드를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연구는 아직 진행된 거는 아닙니다.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법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거는 그 다음 단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전 단계에서는 최소한 식별해서 분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고 일단 여기서 컨셉을 가지고 있는 거는 자산으로 식별을 해야지만 그걸 보호할 수 있다는 그런 노력 자체가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먼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모든 산업에 그걸 다 동등하게 적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일단 다 금지시켜놓고 보면은 그 법적인 걸 피하기 위해서 안 하고 마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중국이랑 저희랑 격차 벌어듯이 계속 벌어져 버려요. 그래서 저도 지금 수집 동의할 때 광고성이라든지 이런 필수적인 선택들은 다 빼고서 체크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산업 발전과는 좀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뒷단에서 제안했던 것처럼
내 개인정보는 다 수집하는 거는 국가 레벨에서 수집하는 컨셉처럼 그냥 다 동의를 하되 이걸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때 당시에 가가지고 이거 해도 돼? 안 돼? 라는 걸 그때 가서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전 동의라는 거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사후에 실제 이용을 당할 때 그때 내가 승인하는 게 맞죠. 그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티네트워크스 정보보안의 홍보선 팀장님이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